아, 이 냉동고기 발언에 지금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기를 냉동 고기를 먹지 그럼 뭐. 아니 정부로 맨날 생고기 먹었어? 아니 아니 냉동 고기 먹지 그러면. 아니 식당 다 생고기잖아요. 무슨 식당이 다 생고기예요? 그거 얼려서 해동해서 먹는 거지. 아 그래요? 아 그 한우집. 아니 한우가 아니라 뭐, 120g에 7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니 삼겹살도 다 냉삼. 생고기 아니었어요? 아 냉삼 몰라? 아니 냉삼은 여기 잠수교집 이런데. 와 다 냉동이다 이거죠? 나 정말 갑자기 충격이네. 50년 동안 냉동 고기 먹으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냉동을 주로 드셨어요? 그럼. 아 이게 지난주에 저 스테이크를 한번 사줬거든. 그것도 냉동 고기에 그 미국 그 블랙 앵거스요. 아 냉장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유통? 아 이 사람이 미국에서 어떻게 냉장으로 옵니까? 아니 냉장 다 냉동고기예요? 답답하다. 아니 냉동이면 근데 이렇게 되게 좀 질기고 약간 향이 약간 좀 급냉을 하면 돼. 괜찮습니까? 빨리 넘어가. 자 과연 이분은 어떤 고기 드시는지 권소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선우 기자입니다. 저희 회를 좋아해. 아 이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니, 프로님 저를 빨리 인사를 시키셨어야 제가 지원 사격을 하죠. 그렇죠. 예, 그 냉동을 집에서 냉동을 시키시는 거는 한우 들어온 거를 네. 두 분이서 드시기 좀 적적하시니까 냉동고에 넣으신 것 같은데 네. 한우는 냉장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저는 냉동고기 좋아합니다. 어허. 네가 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일단 뭐 CPI 얘기도 이제 나올 테고 미국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CPI 얘기랑 같이 할 수밖에 네네네. 없는데 이게 CPI가 6.4 딱 나오니까 예상이 6.2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6.4가 나오니까 예상보다 물가가 안 잡히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차트 같이 보시면은 네. 나스닥 중심으로 볼게요. 이게 쭉 가다가 CPI 기대감면서 쭉 올라가다가 6.4? 그럼 예상보다 안 잡히네 그리고 내려갔다가 네. 근데 12월에 6.5였는데 그럼 12월보다는 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쓱 올라가면서 이게 뭔가 하는 장.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우존스는 4.6% 하락, 내려가기는 0.46%. 0.46%에서 네.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못 뚫었고 0을. 네. 나스닥은 0을 뚫으면서 0.57 강보합. 그 S&P는 살짝 뚫었다 마지막에 살짝 내려와가지고 0.3 약보합. 0.03. 0.03 약보합. 네. 이 정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시장이 좀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더군요. 그리고 여기가 또 CPI 바뀌었잖아요. 또 구성 항목 바뀌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성 항목까지 바뀌고 나니까 숫자만 봐서는 전혀 이제 감을 잘 못 잡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가 이제 CPI 뉴스가 될 건데 결국 예상보다 그 CPI 숫자가 잘 안 잡히더라, 소비자 물가가 잘 안 잡히더라고 하면서 고금리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측에 좀 힘이 실리고 있어요. 네. 2021년 10월 이후에 상승폭 기준으로는 최소 상승폭이고 7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얘기를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을 때 내려오는 거는 퉁퉁퉁 내려오는 게 가능하지만 네.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이걸 이제 내려가는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둔화 속도가 낮아지게 될 거다. 원래 50점 맞던 애가 80점 맞는 거는 공부 좀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겠죠. 80점 맞던 애가 95점 맞으려면은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전월 대비로도 0.5% 올라서 12월에 0.1% 오른 것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치가 0.4였는데 전월 대비로 0.5가 올랐고요. 그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5.6%. 시장 전망치는 5.4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CPI를 끌어올렸던 주범이 주거 비용이었어요. 네. 이게 그 0.7%가 올랐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을 주거 비용이에요? 주거 비용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 거에서 제가 주택 가격 지수를 잠깐 가지고 왔어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지 마시고 추세, 전년에 대비 추세예요. 주택 가격 지수 추세. 많이 빠졌네. 이게 쭉 내려오는 추세에 있어요. 많이 빠졌네. 근데 이게 그 임차료 같은 것들에 대한 주거 비용 계산을 보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부동산 경기가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느리게 뭐 스티키하다 그러죠. 끈적끈적하게 네네네네. 내려오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가 정말 안 잡힐 거냐라고 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근데 같고요. 최근에 제가 현지에서 들은 건 현지로부터 듣는 소식은 저게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인 매매 거죠? 가격인데 쌍봉 딱 찍고. 살짝 바닥을 그리고 약간 저기도 약간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 맨하탄 같은 데들이. 아, 그래요? 벌써? 거기도. 왜냐면 금리가 낮아지고 약간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살짝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면 저도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예. 살짝 그런 게 있어서 저거가 이제 만약에 집값이 약간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임대를 낼 때 네. 다시 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레깅하는 거를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스티키하게 이렇게 확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에너지 가격 지수가 안 내려왔는데 이것도 약간 유가도 그런 비슷한 성격을 좀 보입니다. 이게 WTI 6개월 차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70 선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빠르게 쭉 내려왔어요. 근데 유가가 $70 언더로 가는 거는 사실 좀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0 선을 찍고서 다시 $80 선을 위협하는 $7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30불에서 80불까지 내려오는 거는 쭉 내려왔는데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리고 미국의 어떤 체감 인플레이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은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올라가면은 대통령을 욕하고 유가가 내려가면 대통령을 칭찬하고 뭐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들 해요. 근데 이게 130에서 80, 70으로 내려오는 거는 쭉 내려왔지만 그럼 70에서 이걸 더 뚫고 밑으로 내려가고 뭐 60불, 50불 갈 거냐. 그러면은 이게 그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켜 주는데 주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70 선 찍고 다시 $80 선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2%, 전년 동월 대비 8.7%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휘발유가 2.4%, 천연가스가 6.7%가 오르면서 전체 에너지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가 됐는데 이 주거비하고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안 잡히다 보니까 이번에 CPI가 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주거하고 에너지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좀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가 좀 내려갔으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고민도 하다가 근데 어쨌든 연준이 했던 스탠스가 유지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물가 수준이 나온 거예요. 연준은 계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물가를 잡는 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라고 얘기했고 그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크게 틀린 사람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여기서 이렇게 약간 행복회로 돌리면서 했던 네. 그런 분들인데 이 CPI가 보여준 거는 정말 엄청나게 크게 실망할 일을 보여준 건 아닌데 어쨌든 과열하게 좀 그 올해 안에 피봇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과정은 맞지만 순탄하진 않고 인플레이션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월 CPI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뭐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주택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좀 향후에 좀 잡을 수 있다면 다시 이제 뭐 인플레이션 상승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1월 물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우리 1월 고용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얘기 많이 했었는데 1월 물가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연에 메뉴 판가리하는 기업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 맞아. 식당에서 네. 예를 들면 뭐 해장국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는데 12월 말에 결심했어. 1월 달에 바꾸자. 10,000원. 이런 경우가 새해 많다는 되면서. 네, 그리고 뭐 차회사들도 뭐 연식 변경 그렇지. 이런 거 하면 슬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 그 멘트가 되게 재밌는데
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을 기회일 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핑계 삼아 자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때를 놓치면 경기가 확 죽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물가가 다른 데 다 잡히고 있는데 자기만 올리면 좀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내려갈 때 마지막에 확 잡아먹을 수 있는 일종의 최후의 만찬이다. 최후의 만찬. 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싸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다는 거죠? 예, 미국에서. 그리고 이게 그 노동시장이 워낙 강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물가 안정하고 노동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워낙 강하니까 이 상황에서 연준이 긴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지금 자산 시장이나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측면은 이제 다른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정도 상황은 시장 참가자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뭐 인플레이션이 좀 그 상승폭이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뭐 생각보다 올해는 가겠지 정도는 일종의 컨센서스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정도로 인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또 우리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광을 팔았습니다. 뭐래요? 어쨌든 둔화된 거 아니냐. 상승률이 둔화된 거 아니냐. 아 그래요? 오늘 자료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이는 가정과 사업체의 희소식이다. 이것은 내 덕분이다. 고점 대비 휘발유 가격은 이미 하락을 했고 130불 대비 하락을 했고 네. 1969년 이후에 최저 실업률을 거론하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전환하기 위해 할 일이 많으니 나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아 한 번 더 해야 베이비 되겠대요. 오머 타임. 베이비 원모 타임. 와. 그래도 공화당은 뭐 바이든 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야 그래도 6.4는 높은 거 아니냐라고 좀. 니키 헤일리라고 공화당 그 있죠 여성 그 트럼프 때 그분이 대선 나온다는 얘기를 했구나. 그래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CPI 발표 이후에 여러 이야기들 좀 전해드렸고요. 예. 두 번째 뉴스는요. 어제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수장이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3월가에 TF를 출범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배구조 개선안? 네, 근데 요것만 보실 건 아니고 네. 요새 금융권의 이슈가 많습니다. 저 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강조하는 온라인의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과도한 성과급 퇴직금에 대한 논란이 있고 여기에 그 금융지주회장의 그 회사의 수장들도 줄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논의가 이제 3월부터 운영이 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어제 그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금융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수장이 있으면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금융당국에다 의견도 제시하고 같이 정책 논의를 하는 자리예요. 네. 거기에 뭐 학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한 49명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회의인데 그럼 그 회의에서 올해 첫 미팅을 가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이슈가 지금 좀 중요하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이제 은행이 특별한 지배주주가 없다 보니까 항상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통한 충분한 조사와 시장 참여자들의 과도한 분담을 방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것 때문에 금융권의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단순히 상품 판매를 했던 네. 그 직원이 질 것이냐? 아니면 상품 선정했던 기획자가 질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진짜 금융권 전체가 소비자를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최근에 판결도 그렇게 나왔죠. 예, 금융회사 그거를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고금리가 될수록 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저금리 때는 뭐 어디 가도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여기 가도 가능하고 저기 가도 가능하고 고금리가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떤 그 금융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좀 이걸 보완할 것인가가 또 중요해지고 예를 들어서 급전 필요한 사람들 당장 잠깐 돈 필요한데 그거 돈 못 빌리면은
대법체 한번 갔다 오면 신용등급 떨어져서 재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돈 못 갚을 사람을 이거 억지로 갚게 해서 대법체 가서 돈 빌려가지고 영원히 못 갚게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이른바 그 채무조정이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이 은행을 총괄할 수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그것이 강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배구조는 대충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까 금융회사에 사고가 났다. 네. 근데 그거를 뭐 이거 상품 판매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고 끝나는 거예요 네. 하는 것도 이런 책임에 대해서 대표이사까지 연결되는 감독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지배구조 개선의 한 그게 부분이에요. 지배구조의 이야기예요. 다양한 지배구조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금융회사의 그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했을 때 그럼 배당을 많이 늘려갖고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부 임직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고객이 되는 사람들 어떤 서민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케어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줄 것인가가 이제 수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김프로님이 금발심 위원이 되셨습니다. 아까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김프로님이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그래요? 어제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그래. 우리 저는 안 가봤으니까. 우리 이제 관치금융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또 이제 우리 1,400만 그게 이제 분과가 여러 개가 있거든. 네 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분과라는 거는 주시장 또 뭐 자산운용 주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금융위원장께 이제 이러한 여론도 있고 활동비 나와요 거기? 정프로님. 비상근이야. 비상근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회의하는 거야. 그거 안 줘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200만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서 김프로님이 가서 근데- 얘기하시는 건데 주긴 줘. 그러니까 근데 저요? 그렇게 교통비를 주는데 이메일이 왔더라. 받으실 거면 X, 받을 거에 공표, 안 받으실 거면 공표. 선택할 수 안 있어요? 주는 받지 말란 얘기. 그건 뭐 본질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회의를 쭉 보니까 아까 그 권 팀장이 얘기한 저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이 지금 상당한 무게감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금감원장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은행이 왜 이렇게 과점돼 있어서 과점으로서의 피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 뭐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굉장히 큰 그 어떤 파장 같은 것들이 금융권에 있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이라든지 또 새롭게 형성된 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또 요즘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가버넌스로부터의 자유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선할 여지가 많고 아직도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충실히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소리 잘 좀 전해주세요. 세 번은 한 번 당신이 가든지 그럼. 거기 더 나이브한 그 의견 정프로입니다. 한번 뒤집고 올까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비 받으러 가시려고요? 금융이. 시간이 없어갖고 빨리 세 진행하겠습니다. 번째 뉴스요? 그 이번에 인적 분할 관련한 주주총회 안건이 있는 기업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개별 회사의 이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드리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그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설립을 꾀하는 기업이 네 군데가 이번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 중에 물적 분할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인적 분할은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일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은 일종의 툴이고 그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인적 분할도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 아닌 것 같이 배웠는데 진짜. 인적은 좋은 거고 물적은 나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그 물적 분할 엄청 욕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하는 게 나쁘면 그 제도를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현대백화점 인적 분할 안건이 소액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저희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형 이벤트인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아니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피니언을 리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결권을 모으고 이런 논리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의결권을 같이 좀 행사를 합시다 이런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해본 기관 투자자들이 모르는 건 모르겠지만 주체가 없었어요. 주체가 이 반대를 하자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해서 제 의견대로 같이 반대합시다라고 얘기한 주체가 없었다고. 주요 주주들 가운데. 예. 예.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예.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의결권 표대결을 해가지고. 표대결에서 부결이 됐어요. 예. 그냥 안 좋다는 뭐 이게 전화해갖고 IR 담당자 혼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요 주주 1% 2% 들고 있는 주주들이 움직인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그냥 소액 주주들이 그랬고 여기 최대 주주 지분율이 36%로 낮지도 않아요. 36%. 어디가? 현대백화점. 36%면 거의 문제 없다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이 이슈는 좀 세부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제가 따로 압권으로 좀 준비를 할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 이벤트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OCI, 동국재관, 대한재관, 조선내화 등 4곳이 있는데 이 인적 분할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취재를 해서 좀 전달을 해드릴 건데 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그 인적 분할이니까 안 돼가 아니고 진짜 자기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을 할 거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아까 얘기한 그 은행 지배구조라든지 뭐 이런 금융산업에 대한 재편 논의에 대해서도 좀 더 취재를 좀 해서 뭐 압권으로 소화를 해주시든지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인적 분할도 역시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분할하느냐, 어떤 비율을 하느냐 뭐 등등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들의 가치가 꽤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던 알짜 회사인 한무쇼핑을 지주에다 갖다 붙이려 그러다 실패한 한무쇼핑이 거예요. 저기라니까 무역센터지죠. 네. 현무. 예, 현무. 한무. 그렇게 이제 빼가지고 지주에다 갖다 붙이려 그러니까 소액 주주분들이 반대한 거예요. 반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